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30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만난 첫사랑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버린 줄만 알았던 그녀가 평생 저를 응원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30년간 숨겨졌던 진실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벽 5시 47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64세가 되니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 3개가 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3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새벽 풍경은 고요했습니다. 40년 전 신혼 때 살았던 반지하 월세방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었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준혁, 33년간 중견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습니다. 회장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상무이사로 정년을 마쳤으니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차, 슬하에 자식 2, 손주가 3입니다. 연금과 퇴직금으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아내와는 20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익숙해진 동거인 같은 사이였죠. 사랑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본 적도 없었고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제사 때나 명절 때뿐입니다. 딸은 서울에 살지만 한 달에 한 번 들르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용돈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었죠. 손주들은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보다는 ATM 기계에 가까운 존재였달까요?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6시 3분이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방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부고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민지님 별세. 발인 2024년 11월 1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병원 장례식장 3호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지. 40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한참을 그 이름만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창 모임방에는 벌써 조문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기계적인 문장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뭐라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민지. 40년 만에 떠올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짓말입니다. 가끔 생각났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은 그녀가 떠올랐죠.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살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죠. 거실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걸 지켜봤습니다. 1984년 11월 23일 우리가 헤어진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선택을 받아들였죠.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울면서 매달렸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새벽 6시 42분 아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15년째 똑같은 새벽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냐고 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 김치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먹어온 똑같은 메뉴였죠.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부고장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장례식장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집에서 차로 23분 거리였습니다. 오늘이 발인 전날이니 내일 아침에 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40년 만에 그녀를 만나러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갈 자격이나 있을까요? 40년 전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제가 말입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28분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점심때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학 동기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누군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짓말을 들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저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13분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4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흰머리가 절반 이상이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민지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구나 싶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몇 시쯤 들어오냐고 했습니다. 저녁 전에는 올 거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그러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도 누구 장례식이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40년 전 일을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조문만 하고 나와야 할까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차가운 죽음으로 만나는 거지만 말입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죠. 오후 2시 47분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4세 노인네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긴장했던 거죠. 40년 만에 그녀를 만난다는 사실이 실감 났으니까요. 병원 건물 지하 1층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혹시 심장마비라도 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지하 1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장례식장 입구들이 보였습니다. 1호실, 2호실, 3호실. 부고장에는 3호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납덩이를 신발에 매단 것 같았죠. 3호실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 커다란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제 장례식 때는 회사 관계자들 것만 50개가 넘게 올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빈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10명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죠. 아마 민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였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반 이상이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맑고 따뜻한 눈이었죠. 사진을 찍을 때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었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영정 앞에서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말이죠.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주였습니다. 아마 민지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민지를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죠. 그녀가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문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와 어떤 사이냐는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대학 동창이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시구나 했습니다. 어머니 대학 동창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셨다고 덧붙였죠. 상주석 옆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역시 민지를 닮았습니다. 두 자녀 모두 어머니의 얼굴을 물려받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석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인의 남편분은 안 계시냐고 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10년을 더 사셨다는 말이 이어졌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지가 10년 동안 홀로 지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빈집에서 저녁을 먹고 혼자 잠들었을 그녀를 상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2번 절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떠났으니까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64세 노인의 몸이 이렇게 약했나 싶었습니다. 아니,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몸도 따라 무너진 거였죠. 빈소 한편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민지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 2권, 액자에 넣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구석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40년은 좋게 넘어 보였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1982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4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민지와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해였죠.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 MT 가서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 22살의 제 모습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983년, 1984년으로 이어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한강에서, 학교 축제에서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상 걱정 없이 웃고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4년 11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8일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지와 제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든 가로수 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본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밑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의 필체였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4세 노인네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앨범을 정말 자주 보셨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도 보고 계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남자분이 교수님이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다고 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소중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답니다. 친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민지에게 친구로 기억되고 있었던 거죠. 연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버렸으니까요. 앨범을 덮으려는데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민지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사진 뒤에 199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9년 전이었습니다. 민지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앨범 속에 사진을 넣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29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지 42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던 거죠. 빈소를 나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민지의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이라고 부르더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드리라고 하셨다며 제게 건넸습니다. 누가 달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다고 답했습니다.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겉봉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 교수님께. 민지의 필체였습니다. 아직도 또렷하고 정갈한 글씨였죠. 언제 열어봐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여기서 읽어도 되고 집에 가서 읽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꼭 읽어보시라고만 하셨답니다.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숨이 트였습니다. 빈소 안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40년 전 일을 원망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0년 만에 민지를 만났습니다. 비록 영정사진으로 만났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남긴 편지가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혼자 남겨진 채로 말이죠. 차 안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그해 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지만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죠. 당시 저는 24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죠. 민지와는 3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2학년 때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과제하다가 가까워졌고 그해 5월 27일 정확히 40년 6개월 전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국문학과였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글쓰기를 즐겼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희는 가난했습니다. 둘 다 넉넉지 않은 집안 출신이었죠. 데이트할 때는 비싼 식당 대신 학교 앞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 2인분에 김밥 한 줄, 튀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학생 할인받는 조조 상영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 영화였죠. 1,500원이면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한강에 갔습니다. 편의점은 아직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구멍가게에서 빵 2개에 우유 2개를 샀습니다. 2,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 도시락 먹듯 나눠 먹었죠. 민지는 그런 데이트가 좋다고 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198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취업 걱정에 잠을 설치던 날이었죠. 그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좀 들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전세 1,20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3층 꼭대기 방 2개짜리였죠. 17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식구 6명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셋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죠.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위암 2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대략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라니요? 게다가 8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집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이 42만 원 정도였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밑으로 동생이 셋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남동생, 고등학교 1학년인 여동생, 중학교 2학년인 막내 남동생이었습니다. 모두 학비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 너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대줬는데 이제 취업까지 걱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빨리 취직해서 집안을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남이었으니까요.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은데 취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를 만났습니다. 학교 뒤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쌍화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800원짜리 차였죠. 민지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 진단받았다고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빨리 취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자기도 졸업하면 교사 임용고시 준비할 건데 합격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민지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제 짐을 같이 지게 만드는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1984년 4월 2일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한다는 분이었죠. 현대건설 인사팀 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결혼 정년기인데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졸업 예정자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청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회사 입사는 물론이고 빠른 승진도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현대건설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였습니다. 취업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 곳이었죠. 거기에 입사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승진 보장이라니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따님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실상 선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만나보고 서로 마음에 들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3년을 함께한 여자친구였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안 형편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동생들의 학비, 전세금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기만 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손해볼 건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서 기대가 보였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집안이 펴질 거라는 기대였죠. 장남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명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1984년 4월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생애 처음 입어보는 정장을 걸쳤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준 옷이었죠. 약간 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호텔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53분이었습니다. 7분 일찍 온 거였죠.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 정각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서연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학 경험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2년 살았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계산적으로 느껴졌죠. 저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시선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끝날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도 생각났습니다. 동생들의 걱정스러운 표정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84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최서연과 10번 정도 만났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민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7월 15일 최서연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불려갔죠.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회장님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다면 9월에 입사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초봉은 연봉 7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3년 후면 대리 진급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10년 안에 임원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를 낼 수 있고 동생들 학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보장받는 거였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학교 뒤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1984년 11월 23일 저녁 7시 32분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차라리 울면서 매달렸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조용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1984년 12월 10일 최서연과 결혼했습니다. 24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식장에는 300명이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대부분 신부 측 사람들이었죠.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차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40년 전 기억에서 깨어난 거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17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앉아 48분 동안 과거에 빠져 있었던 거죠. 주머니 속 봉투가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제 읽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만 계속 만지작거렸죠. 민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3분이었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여기서 읽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면 더 읽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4세 노인의 손이 이렇게 떨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민지의 필체였습니다. 정갈하고 또렷한 글씨였죠. 40년 전 그 글씨 그대로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살아있을 때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 전하게 됐어. 4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이 있어.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 가슴이 조였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말이었죠. 1984년 11월 23일 우리가 헤어진 날을 기억해. 너는 가족 때문이라고 했지.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 그날 나는 울지 않았어. 내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했지. 사실이야. 정말 이해했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아, 나도 아팠어. 너무 아팠어. 3년을 함께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그래도 참았어. 내가 더 힘들까봐. 내 앞에서 울면 너는 더 괴로워할 것 같아서 참았던 거야. 헤어진 다음 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너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일기에 적었지. 40년 동안 매일매일 썼어. 그 일기장을 우리 지은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읽어봐줘.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빈소 테이블에 있던 그 오래된 일기장 말이었습니다. 왜 그걸 자세히 보지 않았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조문객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2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일기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의 딸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편지를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일기장을 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꼭 보여드리라고 하셨답니다.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구석이 헤어지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졌던 흔적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4년 11월 24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늘 준혁이와 헤어졌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준혁이 앞에서는 강한 척했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말 이해한다. 준혁이는 장남이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준혁이 입장이어도 똑같이 했을 것 같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64세 노인이 장례식장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4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준혁이 결혼 소식을 봤다. 현대건설 회장 딸과 결혼했다고 한다. 사진 속 준혁이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다행이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싶다. 준혁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제 결혼 소식을 신문으로 봤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일기에는 축복의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1985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 최근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위암 3기라고 한다.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다. 머리가 하얘졌다. 25살인데 죽는다니. 믿기지 않는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암에 걸렸다니요? 그것도 우리가 헤어진 지 4개월 만에 말입니다. 급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3월 19일. 밤새 고민했다. 준혁이한테 알려야 할까? 아니, 알리지 말아야겠다. 준혁이가 알면 죄책감에 힘들어할 거야. 나 때문에 헤어졌는데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혼자 감당할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죽어가면서도 저를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죄책감 느낄까봐 알리지 않았던 거죠. 1985년 4월 3일.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너무 힘들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토하고 또 토한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몸무게가 11kg이나 빠졌다. 거울을 보니 유령 같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살고 싶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을 갔죠.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985년 7월 12일. 기적이 일어났다.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 믿을 수 없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울었다.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이제 다시 살 수 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지가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저는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몰랐던 거였죠. 1985년 8월 5일.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을 봤다.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생각해봤다. 준혁이의 행복을 지켜보며 살아야겠다.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지는 저를 보기 위해 살았던 거였습니다. 제 행복을 지켜보는 게 그녀의 삶의 이유였던 거죠.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7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준혁이 소식을 봤다. 대리로 승진했다고 한다. 빠른 승진이다. 능력을 인정받은 거겠지. 자랑스럽다.
준혁이가 잘 되니까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 1990년 5월 3일 준혁이한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통 친구한테 들었다. 축하한다, 준혁아. 좋은 아빠가 되길 바란다. 1992년 11월 7일 나도 결혼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남자를 만났다. 착한 사람이다. 준혁이만큼은 아니지만 나를 소중히 여겨준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준혁이도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야지. 민지도 결혼했구나 싶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녀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95년 4월 18일 딸 지은이를 낳았다. 너무 예쁘다. 준혁이 눈을 닮은 것 같다. 아니, 그냥 내 착각이겠지. 하지만 가끔 지은이를 보면 준혁이가 생각난다. 2000년 9월 23일 준혁이가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40세의 부장이면 엄청 빠른 거다. 정말 잘 됐다. 멀리서라도 응원한다. 2005년 12월 1일 신문에서 준혁이 사진을 봤다. 자선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었다. 40대 중반이 된 준혁이는 여전히 멋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2014년 8월 15일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22년을 함께 살았다. 좋은 남편이었다. 미안하다. 죽는 순간까지 내 마음 전부를 주지 못해서. 여전히 내 마음 한쪽에는 준혁이가 있었으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결혼하고도 40년 동안 저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저를 잊지 못했던 거죠. 2018년 3월 27일 혼자 사는 게 외롭다. 지은이와 아들이 자주 오지만 그래도 외롭다. 밤에 혼자 TV를 보다가 준혁이 생각이 난다.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행복한가? 건강한가? 궁금하다. 2021년 6월 9일 인터넷에서 준혁이 소식을 검색했다. 3년 전에 은퇴했다고 한다. 상무이사로 정년을 마쳤다고 한다. 이제 64세구나. 세월이 정말 빠르다. 우리도 이제 노인이 됐다. 2023년 11월 11일 다시 암 진단을 받았다. 이번엔 폐암이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셨다. 이번엔 기적이 없을 것 같다. 괜찮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충분히 살았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가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난 거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민지가 세상을 떠나기 8일 전이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숨 쉬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40년 동안 준혁이를 사랑했다. 멀리서라도 지켜봤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준혁아,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사랑했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4세 노인이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민지는 40년 동안 저를 사랑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거였죠. 반면 저는 뭘 했을까요? 40년 동안 민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기만 했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죄책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거였죠. 민지의 아들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였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민지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후회 없는 미소였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사랑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였죠. 저는 영정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절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났으니까요. 4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 와서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민지와 정말 마지막 이별을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지의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64세 노인의 얼굴이었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께 보여드릴 게 더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소 옆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가족 휴게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겉면이 바래고 구석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죠. 딸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오려서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987년 3월 12일자 경제신문이었습니다. 현대건설 박준혁 대리 승진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27세의 제 모습이었죠. 두 번째 스크랩은 1992년 8월 5일자였습니다. 현대건설 박준혁 과장, 서울시청 건물 설계 총괄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제가 맡았던 큰 프로젝트였죠. 32세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1998년 11월 22일자였습니다. 박준혁 차장, 업계 최연소 차장 승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8세 때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화제가 됐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이 모든 걸 모아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커리어의 모든 순간을 신문으로 추적했던 거였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2003년 4월 7일자 박준혁 부장, 부산 롯데타워 건설 총괄. 2008년 9월 14일자 박준혁 이사 승진, 48세 최연소 이사. 2015년 2월 28일자 박준혁 상무이사, 33년 근속 정년퇴직.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제 직장 생활 33년의 모든 중요한 순간이 이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모았던 거였죠.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신문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하셨답니다. 이름이 나오면 정말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민지는 이렇게 저를 지켜봤던 거였습니다. 멀리서 혼자서 말없이 응원했던 거죠. 상자 밑바닥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딸이 꺼내서 제게 건넸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0년 12월 3일자 신문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자선 바자회 행사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50세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 5월 18일자였습니다. 퇴직 기념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56세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8월 7일자였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지역 신문에 실었던 것 같았습니다. 59세 때였습니다. 민지는 제 가족 사진까지 모았던 거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있는 사진, 손주들과 있는 사진까지 말이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재혼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혼자 사셨답니다. 주변에서 재혼 권유를 많이 했지만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재혼하지 않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이미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였던 거였습니다. 민지는 10년 동안 홀로 지내며 저를 생각했던 거였죠. 아들이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5개였습니다. 모두 신문 기사를 확대해서 액자에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액자는 1987년 대리 승진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 부장 승진 기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2008년 이사 승진 기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2012년 상무이사 승진 기사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2015년 정년퇴직 기사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이 액자들을 걸어두고 매일 보셨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답니다. 대학 동창 중에 이렇게 성공한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지는 제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거였습니다. 저보다 더 저를 자랑스러워했던 거죠. 딸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방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습니다. 1984년 11월 15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앨범에서 봤던 그 사진이었죠. 민지와 제가 손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그 사진을 보셨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사진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중얼거리셨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행복한 표정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셨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교수님께 편지를 썼지만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답니다. 100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말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8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준혁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는 너한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비록 헤어졌지만 난 여전히 널 응원하고 있어. 두 번째는 1985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귄 지 3년이 되는 날이야. 기억하니? 이제는 없는 기념일이지만 난 기억해.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거야. 세 번째는 1990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야. 너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있겠지. 나도 행복해. 멀리서라도 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100통이 넘는 편지였습니다. 40년 동안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제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쓰고 혼자 간직했던 거였죠. 마지막 편지는 2024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민지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곧 널 만나러 갈 것 같아. 아니, 만날 수는 없겠지. 나는 저 세상으로 가고 너는 이 세상에 남아 있을 테니까. 괜찮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40년 동안 널 사랑했어. 후회 없어. 고마웠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딸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제 생일과 기념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 생일 3월 7일.
우리가 사귄 날 5월 27일, 우리가 헤어진 날 11월 23일, 준혁이 결혼한 날 12월 10일. 민지는 40년 동안 이 날들을 기억했던 거였습니다. 생일, 기념일,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날까지 말이죠.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매년 3월 7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준혁이의 행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64세 노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민지는 40년 동안 저를 사랑했습니다. 혼자서 말없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모으고 편지를 쓰고 생일을 축하하고 그렇게 저와 함께 살았던 거였습니다. 반면 저는 뭘 했을까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죄책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외면했던 거였죠. 민지의 자녀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빈소 밖에서 조문객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47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지의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이었다고 했습니다.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민지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후회 없는 미소였습니다. 사랑했고 응원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다고 말이죠.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숨이 트였습니다. 3시간 넘게 빈소 안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4세 노인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40년 전 민지가 사랑했던 그 얼굴은 이제 없었습니다. 주름투성이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었죠.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첫 장만 읽었었죠. 나머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민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일기장을 읽었니? 신문 스크랩도 봤고? 놀랐지? 미안해.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니야. 다만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이유는 간단해.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 가슴이 조였습니다. 민지는 저를 배려했던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었죠.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1985년 암 진단받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 25살에 죽는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어. 그때 생각했어. 준혁이한테 알려야 하나? 하지만 알리지 않았어. 내가 알면 죄책감에 괴로워할 것 같았거든. 항암 치료는 지옥 같았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체중이 11kg이나 줄었어. 토하고 또 토했어. 거울 보기도 싫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살고 싶었거든.
너의 행복을 지켜보고 싶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가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완치됐어.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 살았어.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이야. 바로 너야, 준혁아. 내 행복을 지켜보는 게 내 삶의 이유가 됐어. 그래서 신문을 모았어. 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오려서 모았어. 승진할 때마다 정말 기뻤어. 내 일처럼 자랑스러웠어.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 대학 동창 중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다섯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1992년에 나도 결혼했어. 초등학교 교사 남자와 만났어. 착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너만큼 사랑하지는 못했어. 미안해, 내 남편한테. 죽는 순간까지 내 마음 전부를 주지 못했으니까. 1995년에 딸 지은이를 낳았어. 1998년에 아들 민준이를 낳았어.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어. 하지만 가끔 내 생각이 났어. 너도 자식이 있을 텐데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궁금했어. 2014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심근경색이었어. 갑작스러웠어. 22년을 함께 살았어. 좋은 남편이었어. 고마운 사람이었어. 하지만 장례식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내가 생각났어. 미안해. 여섯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 외로웠어. 자식들이 자주 왔지만 그래도 외로웠어. 밤에 혼자 TV 보다가 내 생각이 자주 났어.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궁금했어. 인터넷에서 내 소식을 찾아봤어. 은퇴했다는 기사를 봤어. 상무이사로 정년 마쳤다고 하더라. 대단해. 자랑스러워. 내가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 선택이 옳았구나 싶었어. 일곱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2023년 11월에 다시 암 진단받았어. 이번엔 폐암이야.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셨어. 이번엔 기적이 없을 것 같아. 괜찮아. 충분히 살았어. 63년이나 살았잖아. 항암 치료 받으면서 생각했어. 준혁이한테 편지를 써야겠다고. 4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남겨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 죽기 일주일 전이야. 몸이 많이 아파.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여덟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준혁아, 후회하지 마.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너는 가족을 선택했을 뿐이야.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 나도 내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야. 장남이니까. 책임감이 있었으니까. 내 덕분에 어머니 수술 잘 받으셨지? 동생들도 다 대학 갔지? 가족들이 다 잘 살게 됐잖아. 그게 다 내 덕분이야.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행복했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했어. 신문에서 내 사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어. 승진 기사 볼 때마다 축하했어. 혼자서 조용히 축하했어. 아홉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40년 동안 내 삶의 이유가 되어줘서. 내가 없었다면 1985년에 암과 싸우지 않았을 거야. 살고 싶은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너를 지켜보고 싶어서 살았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야. 결혼도 했어. 아이도 낳았어. 선생님으로 30년 넘게 일했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 보람 있는 삶이었어.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있었어. 내 마음 한편에 항상 내가 있었어. 열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곧 갈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하셨어. 괜찮아. 준비됐어. 후회 없어.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으니까. 준혁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정말로. 40년 동안 너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 있었어. 내가 행복했다면 나도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 잘해줘. 아내분한테도 잘해주고 자식들한테도 잘해줘. 손주들한테도 잘해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야.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준혁아,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어디에 있든 항상 당신을 응원할게요. 잘 가요, 준혁아. 아니,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런데 준혁아, 사실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요. 40년 동안 숨겼던 비밀이에요. 이제야 고백할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편지를 읽어주세요. 노란 봉투에 들어 있어요. 우리 지훈이가 줄 거예요.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노란 봉투라고 했습니다. 다음 편지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겼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의 딸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조문객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노란 봉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꼭 읽어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노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실제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죠. 4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를 들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석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진 마지막 비밀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23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처음 온 지 3시간 36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서너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앞에 편지보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많이 아팠던 것 같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이 편지는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쓰고 있어. 지금 새벽 2시 47분이야.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하지만 이 편지만큼은 꼭 써야 할 것 같았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진실을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준혁아. 나 정말 많이 참았어. 40년 동안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어. 회사 주소도 알았어. 집 주소도 찾으면 알 수 있었어. 하지만 참았어. 가슴이 조였습니다. 민지가 제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1990년 5월 3일 내 아들이 태어난 날을 기억해.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더라. 현대건설 박준혁 과장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날 나는 병원 앞까지 갔어. 너희 병원 말이야. 산부인과 건물 앞에 서 있었어. 5층 창문을 올려다봤어.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 1시간 넘게 서 있었어. 혹시 내가 나올까봐.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 당연하지. 아들 태어난 날인데 병원을 떠날 리 없으니까. 결국 돌아왔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축하한다고 속으로만 말했어. 집에 와서 울었어. 한참을 울었어. 내가 아빠가 됐다는 게 기뻐서이기도 하고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는 게 슬퍼서이기도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그날 병원 앞까지 왔었다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5층 신생아실에서 아들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2000년 9월 23일 내부장 승진 날도 기억해. 그날 회사 앞에 갔어. 현대건설 본사 건물 로비까지 들어갔어. 안내 데스크에 박준혁 부장님 뵙고 싶다고 말할 뻔했어. 혀끝까지 나온 말을 삼켰어. 로비에 앉아서 3시간을 기다렸어. 퇴근 시간이 되기를 말이야. 그래야 내가 나올 것 같았거든. 오후 6시 15분쯤 내가 나왔어. 40대가 된 내 모습을 봤어. 여전히 멋있었어. 정장이 잘 어울렸어. 내 옆에 여자가 있었어. 아내분이었겠지.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 승진 축하한다며 저녁 먹으러 가는 것 같았어. 행복해 보였어. 그 모습 보면서 나도 미소 지었어. 눈물 나면서도 미소 지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아내와 강남 일식집에 갔었습니다. 승진 축하 저녁이었죠. 민지가 그 장면을 봤다니요. 네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2015년 2월 28일 내 정년퇴직 날. 그날도 갔어. 회사 앞에서 멀리서 봤어. 꽃다발 받고 기념사진 찍는 내 모습을 말이야. 55세가 된 너는 머리가 반백이 됐더라. 하지만 여전히 내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 사진 찍고 나서 가족들이랑 차에 탔어. 아들, 딸, 손주들까지 다 와 있더라. 가족이 참 많구나 싶었어. 부럽더라.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말이야. 차가 출발했어.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 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면서 말이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 더 이상 신문에서 내 소식을 볼 수 없겠구나 싶었어. 쓸쓸했어. 다섯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준혁아, 고백할게. 40년 동안 나는 비겁했어. 너한테 연락하지 않은 게 너를 배려해서라고 말했지. 그것도 맞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두려웠던 거야.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어. 40년이나 지났는데 나를 기억이나 할까? 혹시 기억한다 해도 불편해하면 어쩌지? 옛날 여자가 나타나면 곤란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멈추게 했어. 그래서 멀리서만 봤어. 병원 앞에서, 회사 앞에서, 정년퇴직 날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어. 말 걸지 못했어. 그냥 내가 잘 사는 모습만 확인하고 돌아왔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 하지만 준혁아, 후회는 안 해. 40년 동안 너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 있었어. 내 성공을 지켜봤고 내 행복을 응원했고 그게 나의 행복이었어. 이제 갈 시간이야.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 사이라고 하셨어. 괜찮아. 준비됐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준혁아,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1985년 암 진단받았을 때 살고 싶었던 이유가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행복을 지켜보고 싶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40년 동안 멀리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괜찮아요. 신문으로, 기사로, 사진으로 당신을 봤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부탁이 있어요. 제 무덤에 한번 와주세요.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나서요. 그때쯤이면 제 마음도 정리되고 당신 마음도 정리될 것 같아서요. 묘지 정보는 우리 지은이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가족들한테 잘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고마웠어요, 준혁아. 사랑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안녕히 준혁아.
아니, 안녕히가 아니라 잘 가요가 아니라.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합니다. 김민지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 뒤에 점이 3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민지가 울면서 편지를 썼던 거였죠.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64세 노인이 차 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40년 동안 저를 사랑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병원 앞에서, 회사 앞에서, 정년퇴직 날에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민지가 저를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민지가 다가왔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가워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해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불편해했을 것 같습니다. 비겁하게도 말이죠. 민지는 그걸 알았던 거였습니다. 제가 불편해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멀리서만 봤던 겁니다. 말을 걸지 않았던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참았던 겁니다.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18분이었습니다. 55분 동안 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편지였으니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건물을 뒤로 했습니다. 백미러로 건물을 봤습니다. 저기 민지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차를 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 한강대교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40년 전 민지와 함께 걸었던 한강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옆 차선에 젊은 연인이 탄 차가 보였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뭔가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40년 전 민지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색소폰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던 음악이었습니다. 오후 7시 43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 중순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가 정신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민지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 민지는 이미 별이 됐을까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린 후 받았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곧 들어간다고 답했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오늘따라 가족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가족들한테 잘해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회사에만 매달렸습니다. 승진에만 신경 썼습니다. 가족은 뒷전이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자식들과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손주들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민지는 4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후 10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도 가족들한테 잘해주라고 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7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지친 표정. 64세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울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장례식이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네, 아주 가까웠던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김치였습니다. 20년 넘게 먹어온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수저를 놓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오늘 친구 장례식 가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설거지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찮다며 말렸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4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설거지했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민지는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제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평소에는 각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TV를 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봤습니다.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오후 9시 32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받은 부고, 장례식장, 민지의 영정, 일기장, 신문 스크랩, 편지들. 양복 안주머니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무덤에 와달라는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한 달 후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꼭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건강 조심하라고 적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쓰는 말이었습니다. 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밥 사주겠다고 적었습니다. 딸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그 맑은 눈,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모두 생생했습니다. 민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남긴 메시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 함께 있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 행복하게 살라는 말. 저는 64세였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했습니다. 민지가 40년 동안 혼자 지냈던 것처럼 외롭게 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민지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저 세상 어딘가에서 말이죠. 고맙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교훈까지 남겨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지 덕분에 제가 바뀔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 달 후에 꼭 무덤에 가겠습니다. 꽃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잘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민지가 바라던 대로 살겠다고 말이죠.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의 한 추모공원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묘 앞이었습니다. 작은 묘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민지, 1961년 4월 3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63년의 삶이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사랑해줘서, 응원해줘서,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바라던 대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아내와 매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대화도 늘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딸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손주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손주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과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진심으로 느꼈으니까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 말이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오겠다고, 매달 올 거라고, 민지 혼자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가 앞을 보고 살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를 살기를 원했을 테니까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민지는 40년 동안 저를 떠나보냄으로써 저를 사랑했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민지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하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